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7월 FOMC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가장 의미 있게 들었던 발언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한데요. 먼저 기자회견 영상부터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I will also say, since we're talking about it, between now and the September meeting, we get 2 more job reports, 2 more CPI reports. All of that information is going to inform our decision as we go into that meeting. I would say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we would raise funds again at the September meeting if the data warranted. And I would also say it's possible that we would choose to hold steady at that meeting. 뭐 파월 의장이 거의 공자님 말씀 같은 소리 한 것 같은데요. 그 전무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방금 그 얘기하셨듯이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연준이 더 이상 그 미국의 경기 침체를 전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영어로 워딩도 뭐 조금 바꾸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는 미국의 경기 연착륙이나 경착륙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의 고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이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이제 화상에서 보셨듯이 금리 인상이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뭐 동결이나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게 어떠한 금리를 갖다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향후의 금리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도 있고 동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명서에서도 나왔는데요. 성명서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성명서가 거의 변하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 이러한 결정의 연준의 유연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유연성이지 뭐 나 안 좋게 얘기하면 뭐 이제 두고 보겠다 이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파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2%까지 그 목표 금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매파적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려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뭐 이번 7월에 한 번 올리고 연말까지 3번 남은 FOMC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고 맞습니다. 또 연초 상반기만 해도 이제 올해 안에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뭐 그 점은 못을 박았어요. 연내 금리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결국 연준의 긴축 기조는 장기화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달러 환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한 달 사이에 한 103선에서요. 지금 101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좀 내려왔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조금 진행된 상황입니다. 어차피 2, 4분기 때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는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진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다만 그 연준의 방향에 따라서 달러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0.25%포인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한미 금리 차가 2%로 벌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달러는 수급과 심리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지면 달러가 강해지죠. 또 한 가지는 심리적으로 필요가 없어도 앞으로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달러를 사는 것이고 그렇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 그리고 또 진짜 실제 수요 이 두 가지를 한국은행과 정부가 잘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히 뭐 절대 수준으로 한미 금리 차 역전 규모가 뭐 2%포인트 됐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빠져나가고 좁아지면 들어오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만 한 가지 아시아 그 달러 약세 현상이 아시아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기미가 보이거든요. 달러 엔 환율도 현재 140엔대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중국 위안 환율도요. 7.2를 넘어섰다가 7.14
대로 이렇게 내려온 것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외환 시장에서는 뭐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분까지 이미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당분간 뭐 조금 오른다고 해도 뭐 상반기처럼 이제 달러 과열이나 이런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죠. 네, 그럴 현상은 크게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1,300원대까지 달러 원 환율 1,300원까지 오른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지금 둔화되고 예.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역 수지가 수출이 10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정부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이렇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여튼 호조 현상도 또 반도체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앞으로 경제 회복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달러화 변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외부의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 사실 거시금융 전문가들이 보시는데 대내적인 요인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부채가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가계부채, 기업부채, 여기다가 부동산 PF 대출까지 현재 심각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현재 저희가 그 인플레이션에 가장 초점에 맞추고 있잖아요. 미국의 연준도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부채 때문에 야기된 겁니다. 예. 예, 여러 가지 공짜로 빚을 많이 냈고 빚을 갖다가 줬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로금리에는 더욱더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렇죠. 잊고 살았었죠, 우리가.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연준과 기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금리 인상의 문제는 문제를 터뜨리는 이런 뇌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채 문제는 다만 개인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PF도 사실은 빌려서 부동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모든 문제가 사실은 부채로 귀결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의 침체 문제도 이러한 제로금리 상황에서 막대하게 빌려 쓴 부채가 돌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금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문제는 부채 문제로 귀결될 수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반까지 이러한 부채 문제는 더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시대정신이란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금리 10년을 겪으면서 그렇게 뭐 금리는 안 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부채 함부로 늘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주는데요. 일반 가계도 문제지만은 사실 기업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부채가 많아지고 고금리 상황이라면은 똑같은 물건을 팔아서 영업이익률 높이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펀더멘털에 지장이 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그 기업 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월 달 그 은행과 기업 대출이요 5조 5천억 원 이상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고 하락 추세였던 가계 대출 또한 지금 뭐 그 부동산 심리가 조금 회복이 되고 있고 저금리 정책 대출이 일어남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눈여겨서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업 대출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업들의 생산성 하락은 눈 보듯이 뻔합니다. 예. 이렇게 생산성 하락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의 그런 순위 또는 기업들의 구조 재편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금리 때는 다 그냥 똑같이 비슷해 보였는데 이제 고금리 시대가 되니까 기업의 펀더멘털 어느 정도의 생산성 이 부분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미국 경제 뭐 그렇게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봤을 때 근데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뭐 좋게들 보고 있는데 사실 미국도 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기업 부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채들이 경기 하방으로 끌어내릴 요인은 없습니까? 기업들의 부채, 국가의 부채가 많아지면 그만큼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이 부채는 사실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부채도 많아지면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도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비용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요.
어떤 기업이나 국가나 이러한 부채를 갖다 끌어다 쓸 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란 상황이 되면 괜찮습니다. 경제가 좋고 그렇죠. 또 성장률이 그만큼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그것을 갖다가 빌려와서 그거보다 더 많은 생산성을 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생산성이 나오지 않거나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이 부채 문제가 계속 쌓인다는 거죠. 계속 이자만 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상황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나은 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가 안 되지만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채가 지금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 미국 사례는 뭐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괜찮은데 일본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GDP의 230% 넘는 부채 비율을 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 내기 위해서 또 부채를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악순환인데요. 자, 이런 상황들을 결과로 내년에는 빚의 역습, 부채 역습이 올 것이다 이렇게 편집부님 내다보셨는데 어떤 파장을 역습이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이제는 그 부채를 갖다 잘 관리하는 개인이나 아니면은 그 기업들이나 국가가 앞으로 더 그 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단, 어떠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의 채산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의 그런 순위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채 수준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다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미국의 금리, 자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건 괜찮습니다. 부담이. 다른 나라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은 달러를 쓰고 있고요. 이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이 기축통화의 금리가 올라가면 전 세계가 신음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 통화의 금리도 자동적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역행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국가에.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러한 그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간다고 해도 지금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이 급격하게 빨리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고 하면 금리가 5% 이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은 상당히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국가와 기업들은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나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5번 연속해서 내렸습니다. 0.1%포인트 또 내려서 1.4%로 전망했는데요. 세계 경제가 3% 성장한다는데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장, 우리나라 경제 괜찮습니까? 지금 그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7월 기준 한 30% 이상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30% 이상 줄어들었고, 예. 그리고 여타 그 품목들도 화학 같은 경우에도 약 절반 정도 줄어들었고요. 물론 자동차와 같이 늘어난 품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의 그 가장 그 기반인 수출이 줄어듦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나라 그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그 수출 감소폭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간에서는 그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이슈다. 이것을 갖다가 크게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줄어든 것은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중 수출 감소는 어떻게 보면 예상된 항목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중국은 예전에 중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성장할 때 일본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면서 발돋움했듯이 이제는 중국도 그런 단계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갈아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국과 경쟁 상품을 내놓게 되고요. 이래서 앞으로는 한국이 반제품이나 아니면은 기술을 갖다가 수출하는 이런 단계는 좀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쟁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다변화와 다른 쪽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더 개발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전과 이후에 중국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지오 은행의 변정규 전무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